제가 들었던 생각은 거기에 이제 그 입원하면 이제 저같이 급성으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박도 하고 격리도 하고 이제 하는 걸 도와주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 게 제일 좋을지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것도 도와줘야 될지를 이렇게 마음이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그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짧은 시간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만성 환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짧게 있다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하고 또 센터하고 연결해 줄지를 연구를 해서 그렇게 일자리로 연결해 준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달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직장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일을 하면서 가뜩이나 직원은 편견이 더 많아요. 안 좋은 환자들만 계속 보기 때문에, 당사자만 보기 때문에 이 병 안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는 사람이 20번, 30번 입원해요. 1년에 두세 차례씩 입원한 사람도 있고 세네 차례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이 병 안 낫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학로에서 있는 다리다공 공동체에서 정신장애인 이런 쉼터에서 같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는 이렇게 재활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그거밖에 안 봤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편견에 내가 이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책을 선물하고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라고 선물을 하니까 뭐 직장 계속 다닐 거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작년 11월 말에 그만두고 지금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직무지도원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병원이나 지역사회에 연결되면 복지사 일을 하고 싶고요.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20분, 30분 했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그러면 좀 주제를 네, 이거 맞아요. 네,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족 체계 변화가 당사자와 가족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가정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가족 체계가 바뀔 때 정말 당사자가 회복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됐을 때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이 가족 교육을 받았어요. 1994년도에 여기 양산이나 여기 부산 지역에 있었던 가족 교육에 참여해서 처음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퇴원을 했던 거의 23년 전에 퇴원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케어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케어를 했냐면 가족 얘기는 좀 이따 그러면 할게요. 먼저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예. 그러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나오는데요. 자기를 좋아하기.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되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병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처가 됐던 트라우마가 됐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뭐 이미지가 있던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중자애해요.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병은 회복되는 병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 책에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면역질환과 같은 정신증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학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이 증폭이 돼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병이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기질적이고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과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부터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자기에 대한 단점과 장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연구와 그 관찰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발달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태도와 감정 정서의 상태가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하게 됐고요. 자중자애하는 마음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인들에게 마음을 열면 소통하자. 저도 친구 관계가 순간 사라질 뻔했어요. 군대를 친구들이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입원한 2년 동안
친구들이 군대를 갔더라고요. 친구들은 군대를 갔고 저는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나오자마자 타이밍이 맞아서 친구들 관계를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다행히 제가 실수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행히 받아주더라고요. 그건 정말 다행이긴 한데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일을 통해서 취미 활동이나 뭐 어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또 소통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족과의 관계. 나중에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자. 모든 게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본기가 어떤 거냐면 약, 수면, 식사, 운동,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을 끊은 적이 정말 재발했을 때 한 번이었나 약을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약을 거의 23년 동안 꾸준히 먹어왔습니다. 지금 또 꾸준히 먹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간헐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힘들 때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잠을 잤을 때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밤에 잠을 잤을 때 3번 정도 이상 깬다.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수면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그 생활 패턴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거의 일정하게 그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자는 시간 조금 틀릴 수 있겠죠.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해야지 잘 지켜줘야지 잠자는 패턴이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7, 8시간을 자주는 게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짜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잠을 잘 자주면 예민함과 짜증남과 충동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식사 되게 중요합니다. 식사를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요 괜히 짜증이 나고 충동성이 올라와요. 그리고 막 화가 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음식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기분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약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약을 먹으면 굉장히 힘들고 처지고 침 마르고 뭐 막 손 떨리고 뭐 불안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안절부절 못하고 저도 다 경험해봤는데 그런 증상들이 감소가 되고요. 또 약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제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원 외래. 병원 외래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병원 외래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해서 그렇긴 한데 의사 선생님과 가족과 저와 이렇게 삼각구도로 이게 안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래 시간에 제가 약을 작게 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 상태가 안 좋은데 환청이 안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의사 선생님한테 속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의 영향을 또 줄 거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약이 많아져가지고 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 두려워서 말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사와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얘기하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상태와 그리고 나의 진행의 상태와 나의 전반적인 걸 이해하면 약을 쉽게 올리거나 쉽게 줄이지 않아요. 경솔하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쓰지 않거든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의사들은 갑자기 약을 아무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랫동안 봐온 주치의면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의사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신뢰를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외래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나 뭐 사회복지시설 있긴 한데 거기서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으세요. 저도 낙병동인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슷한 그 장소거든요.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았습니다. 거기도 몇 단계가 있어서 프로그램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취업의 단계까지 연결을 해준 단계까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도약을 해서 가정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받으세요. 그리고 센터에 나가는 거나 지금 대구에 쉼터도 있고 저 서울에도 지금 다리다구미나 쉼터가 있는데 쉼터 같은 데서 어머니나 당사자들 가족들이 정말 소통하고 자기 하소연도 하고